이제 당과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성립하였는데, 그럼 이 당과 노조의 관계는 어떤가?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스가 주장했던 정치 투쟁의 우위, 당의 우위는 이제 레닌 시기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다. 당의 지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닌에 의하면은 계급적인 정치 의식은 외부는 이제 근로계약, 근로관계, 노동조합 외부로만, 즉 경제투쟁의 외부로서만,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 외부로서만 노동자에게 도입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 운동, 경제운동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나 레닌과 같이 혁명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이 되면서 이게 노동조합과 결합을 한다, 이런 거죠. 이건 미국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조합, 경제투쟁의 내부로부터 나온다면 미국에는 노동조합이 활발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은 활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경제투쟁으로부터 당연히 정치투쟁이 나오는 건 아니다.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당연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당의 임무는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 경제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 노동자의 조직을 두는 것.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경제투쟁에 있어서 투쟁의 임무와 목표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정치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그래서 레닌은 사회주의 당원은 조합 내에 들어가서 당세표를 만들어가지고 당의 지령에 따라 그 조합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레닌은 이제 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이제 민주 집중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규율은 이제 노동자 규율인데요. 노동자 규율은 뭐냐면 노동 현장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노동을 하죠. 분업도 하고 그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컨베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그 조합 라인 자체가 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규율이 있다. 프롤레타리아 규율이 있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 경제주의, 경제투쟁만, 임금 인상 투쟁만 하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정주의, 대중투쟁을 하지 않고 의회투쟁만 하려는 것. 이런 것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그러한 전투적인 당, 그러한 당이 바로 이제 노동자 계급과 노동조합, 근로대중을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우위는 마르크스 사후 제2 인터내셔널, 제1 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자협회고요. 제2 인터내셔널이 1889년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정당이 노조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레닌은 노동조합의 중립을 얘기하는 것, 그건 부르주아 사상의 하나의 영향이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1차 대전 중에 1차 대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동조합이 그 처음에는 전쟁에 반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국주의 전쟁에 찬성을 했죠.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래서 이때 그 독일 자유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했다. 자유노동조합은 자기네들은 그 독일 3인당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정치적 지도를 안 받겠다. 우리는 경제적인 투쟁, 임금 인상 투쟁만 하고 정치 파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했는데 그걸 비판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르주아의 공작이 행해지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별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의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제국주의 단계론에서는 부르주아 독점자본이 노동조합의 관료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해 사회주의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중립성은 허용될 수 없다. 부르주아들은 노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왜 사회주의자들은 노조에 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냐? 부르주아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면 그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로자는 이제 러시아에서의 지도와 서구에서의 당의 지도가 좀 다르다. 1905년 당시 러시아의 노동조합은 20만 명이 안 됐다. 짜르 체제였기 때문에 1917년 2월 혁명까지도 대중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매우 미약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현실로 부각된 게 아니라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대중적으로 성립한 적이 없다. 그죠? 명실상부한 전국적 차원의 노동조합. 그래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현실에서 그 현실을 기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온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총연맹, 명실상부한 총연맹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지역별 노동조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국적인 당의 지역별 노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중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노동조합이라서 당보다 더 규모도 크다. 훨씬 대중적이다. 그래서 이 양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됐다. 그래서 로자는 당의 노조에 대한 지도는 노동조합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정치적 지도다. 조직적 지도, 명령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레닌은 그 외부의 지도를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 각성되고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주의자가 되며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된다. 자발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중에는 선진 노동자, 후진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선진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혁명적 지식을 굳이 수입해올 필요가 없다. 이 선진 노동자가 바로 혁명정당을 건설해서 후진 노동자를 지도하는 것이다. 당의 정치적 지도와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파업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지도부의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자연 발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일단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자연 발생적이지만 일단 발생하고 나서는 당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 왜? 이 자연 발생적인 것은 대부분 경제 투쟁인데 이거를 정치 투쟁으로 고양을 시키려면 당의 지도가 필요로 하다. 자, 대중투쟁은 노동계급의 자발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죠. 근데 국가 권력을 뒤엎는 혁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죠. 국가 권력 혁명은 정치혁명인데 노동조합이라든가 임금 반대 투쟁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다. 즉 대중투쟁과 혁명은 다른데 노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착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대중투쟁, 파업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을 뒤엎는 그 혁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혼동했다. 어쨌든 노자가 말한 지도는 인위적이거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이기 때문에 당의 사상, 강령, 슬로건 등 선전과 선동 활동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당이 구체적인 행동 지령을 내거나
실제로 대신 선두에 나와서 투쟁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노동자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자는 당의 지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일방적 지도, 명령에 의한 지도, 조직적 지도를 반대한 거고 정치적 지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로자가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직후 혁명적 시기에 스파르타쿠스 동맹을 만들어서 봉기를 해서 실패를 했죠. 이 동맹은 노동계급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당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노동자 계급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 스파르타쿠스 동맹은 노동계급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의 선진적인 부분이라서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노동자 계급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레닌이 이제 노동운동의 바깥에서 노동조합의 바깥에서 정치운동이 나온다니까 그걸 갖다가 논박하기 위해서 노동운동 안에 선진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진분자가 정치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선진분자가 나머지 노동계급을 지도할 수 있다. 자, 그람시는 레닌의 어떤 대중조직의 지도, 당의 대중지도의 지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방식은 러시아와 서유럽이 다르다. 오늘날 서구의 혁명정당은 장기전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진지전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는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좀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은 노동계급에 대한 교육을 하는 안내자이며 또 지식입니다. 다양한 프롤레타리아에서 수행되는 계급투쟁의 다양한 형태와 단계로부터 통일성을 이끌어내는 대중정당이자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 정당이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투쟁은 산발적이야. 임금 인상 투쟁은 산발적이야. 왜? 지역마다, 기업마다 조건이 다르죠. 그리고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시기도 다르죠. 투쟁도 다 시기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경제투쟁은 개별주의로 그거를 통일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혁명정당이다. 그러니까 당은 노동조합과의 수립을 위해서 그 필수적인 모든 세력을 프롤레타리아주의로 조직하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간층의 지지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른 중간층과 동맹을 한다는 거죠. 이 동맹의 바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봉기를 위한 전체적인 투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노동계급, 노조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한 지식인, 학생, 청년 이런 대중조직 내에서 지도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프랙션 방식, 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중조직에 들어가서 세포를 만든다. 프랙션 방식으로. 대중조직이 전개하는 투쟁의 최일선에 참여하며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대중조직이 정당의 강령과 슬로건을 지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정치의식을 고양시켜야 된다. 그람시는 이제 서구에서는 러시아가 했던 방식, 즉 혁명 세력이 짧은 시간에 기동전으로 국가를 전복한다는 것. 그게 일단 서구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서구에서는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시민사회 권력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르주아 지배질서를 완전히 전복할 수가 없다. 즉 바리케이드 전투를 통해 단기간에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교육하고 조직하고 지도해가면서 중간계급의 지도까지 동의까지 받아내야지만 노동자 계급이 집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람시는 기동전과 진지전이 모든 혁명에서 필요하나 러시아에서는 기동전이 더 주요했고,
유럽에서는 진지전이 더 주요하다. 즉 유럽에서는 평상시에 진지전을 전개하다가 혁명적인 정세에서는 기동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진지전과 기동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변증법적 관계인데 러시아와 유럽의 조건이 달랐다. 그래서 오늘날 시민사회,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기동전으로 뚫고 가기에는 그 사회적 구조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진지전으로 이 참호를 점령해야 된다. 그 노동계급이 헤게모니, 이 사회 변혁에 있어 주도권을 잡으려면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지식인이나 청년 등 중간층의 대중을 조직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정치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계급, 노동조합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이때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의식의 전환, 이데올리기 사상 투쟁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천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정치의식학교에서는 적극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나 지식인 모두를 새로운 종류의 지식인으로 전환해야 된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천도 필요해요. 그 노동계급이 종국적인 승리를 하려면 그렇죠? 유기적인 지식인, 혁명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급동맹, 중간층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저항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독점 자본을 타도하려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상공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저항 이데올로기, 논리, 사고 체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가 혁명적인 대중운동당이다. 당은 사회 계급의 힘을 대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형식적인 거고 대중의 참여가 없다면 그렇지 못하죠. 당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노동 계급의 정치 의식, 정치 추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 계급의 집권 이전이라도 당은 노동 계급에 대한 정치적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교육이라는 것은 혁명이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경제 결정론들은 정치 투쟁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왜? 경제 투쟁을 하게 되면 경제 투쟁에서 정치적 의식이 나오고 정치 투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는 노동조합의 당으로의 종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당과 노동조합이 서로 쌍방통행하는 관계이고, 그죠?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고리다. 중간에 있다는 거죠. 노동조합은 당과 노동계급 중간에. 그래서 레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은 노조를 통제하고 노조는 선진계급을 통제하고 선진계급은 다시 근로대중과 농민대중을 통제한다. 이렇게 계속 그 상향식이죠. 위에서 그죠? 위에서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죠? 상층 중심적인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부작용이 있겠죠. 밑으로만 내려가기만 하고 위로 안 올라갈 때는 부작용이 있다. 상하가 쌍방 간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레닌이 말한 건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스탈린주의의 일부 그 부조리, 부작용처럼 대중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만 하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프롤레타리아의 전이들,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고 대중을 묶어낼 수 있는 대중조직이 필요하다. 그 레닌에 의하면 당은 부르주아 혁명 전이나 후에나 여전히 제도 밖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이 당연히 정치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투쟁 바깥에서 혁명적인 의식이 와야 된다 그랬죠. 막스나 레닌도 전부 다 푸티부르자 출신이다. 대중 권력을 창안하는 정치 조직이자 대중을 정책하는 형식이다. 당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형식이니까 내용을 뭘 채워야 되겠죠. 그 내용을 채우는 거는 당,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들의 자발성이죠. 당이라는 형식을 가져오는 거는 정치 엘리트들이 가져오지만 그것을 채우는 내용은 대중의 자발성으로 채운다. 대중의 자발성이니까 조직의 민주적인 구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당은 대중의 무의식적,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혁명 의식을 담는 그릇이다. 근데 스탈린주의는 이 레닌이 말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입에 대해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외부로부터 도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집권적인 엘리트 정당으로 잘못되게 된다. 중앙집권적인 엘리트 정당. 마르크스 앵겔스는 이제 공산주의 동맹이나 국제노동조합회, 독일 사회민주당 과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적 토론과 민주주의적 대의 구성,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엘리트 정당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거는 이제 바쿠닌주의자들, 바베프주의자들, 그 다음에 블랑케주의자들 다 했죠. 소수의 엘리트 봉기 정당에 반대했다. 민주주의로 바꿨다. 라살주의자들은 어떠세요? 임금투쟁이나 경제투쟁, 파업 이런 걸 갖다가 부정한다 그랬죠. 노동조합은 오로지 정치투쟁을 해야 된다. 정치투쟁에 종속돼야 된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무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나탈주의자들을 종파. 경제투쟁에 나름대로의 그 의의가 있고 그런데 그 경제투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반대로 영국과의 노동조합은 정치투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치는 푸티부르자 정당인 자유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조합은 어때요? 노동자 정당 일반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노동조합이 정당과 중립적일 수는 없죠. 정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투쟁의 우위, 정당의 우위, 정당의 지도가 당연히 노동자를 정당으로 기계적으로 종속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합시다.